지금 매크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이제 변곡점 근처에 가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우리 패밀리들은 좀 같이 클래스를 좀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브라질이라든지 채권 펀드라든지, 물론 당연히 기타 매크로도 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은 좀 빨리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에서 그때 상황을 좀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 좀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미국의 연준금리 4.5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레벨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현재 연준금리 4.5가 제약적인지 아니면은 제약적이 아닌지를 판단할 때 사실은 이게 뭐 4.5다, 5%다, 4%다라는 어떤 금리 레벨로 보는 측면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현재 매크로 대비해서 이 연준 금리가 높냐 낮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이게 아주 딱한 해외 자료라서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작년에 9월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처음에 연준 금리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연준이 굉장히 도비시하게, 그러니까 금리 인하 쪽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비싸면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올랐던 요인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절대 금리는 높았지만 앞으로 이 리스트릭트 레벨에, 그러니까 제약적 금리 레벨을 쭉 풀어줄 거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지금 현재 4.5인데 보통 이제 이 4.5를 가 제약적인지 아닌지를 볼 때는 보통 요거를 갖고 비교를 합니다. 연준금리와 요 두 가지 합친 거. 그러니까 성장률 플러스 이제 코어 CPI를 합친 거 데이터로 보면은 현재 보시면 요 레벨이죠. 그러니까 현재 미국의 성장률이 이제 정책금리보다 더 낮은 레벨에 와 있죠. 즉 뭐냐면은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가 현재 매크로 상황 대비해서 과하게 높은 레벨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연준금리 4.5가 제약적인지 아닌지는 현재 미국 경제가 어느 레벨인지가 다른 건데, 보면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현재 굉장히 울트라 핫, 되게 경제가 따끈따끈하게 되게 스트롱하게 간다고 하면 4.5%도 별 문제가 안 될 건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좀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나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레벨에서 4.5는 긴축적인 레벨이란 얘기고, 첫 번째는 긴축적 레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GDP의 70%가 컨섬션이잖아요. 개인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마 이게 앞으로 더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볼까요? 먼저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미국의 신용카드와 미국의 자동차 대출의 영어로 여기 delinquency가 연체율입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이나 신용카드 대출의 연체율이 한때는 이렇게 한 4%, 5%대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연체율은 1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토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2019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죠. 연체 왜 올라갈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이것 때문이죠. 보세요. 현재 미국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22%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레코드 하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의 개인 대출 이자율이 한때 한 8%였다가 지금 한 13% 정도 레벨로 와 있고요. 그리고 신차의 오토론의 대출 이자율이 한때 한 4%에서 지금 거의 한 9% 정도 육박하고 있죠.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 본 것처럼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바처럼
대출 금리가 해당하는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게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대출 금리가 높은 거는 기본적으로 왜 높아졌냐면은 그건 연준의 정책 금리가 높아서 그런 거죠. 최근 어떻게 되죠? 미국 주식은 빠지고 있고 채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내리면서.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은 지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그 직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내렸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2월 초순까지 내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금리를 내리고 이때는 주식이 같이 올랐어요. 트럼프.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당선된 직후에 미국의 10년만 국채 금리도 내리면서 즉 채권 가격도 올라가면서 나스닥 지수도 같이 올랐죠. 근데 지금은 똑같이 10년 국채 금리 내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내려요. 그때만 반대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금리가 내린다는 건 그럼 앞으로 오히려 정책 금리를 내릴 거란 기대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정책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주식에는 굿뉴스잖아요. 즉,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가 내린다는 거는 시중금리가 내린다는 건 경제가 나빠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건데, 그죠? 국채금리 내릴 때는 경제 나빠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 원래는 경제가 나쁘면 주가도 빠져야 되는데 주식시장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경제가 나빠서 시중금리가 내려?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가겠네? 그러면 우리 주식은 좋아 라고 해석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경제가 나빠서 국채 금리가 내리고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경제가 나쁜데 문제는 주식에 별로 좋은 예시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나쁜 게 진짜 나쁘게 시장에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제가 나쁜데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것 같대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쨌건 간에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경제가 나빠지면은 경제 나빠 시중금리 내려가면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겠네? 그럼 주식 좋아지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경제가 나빠지네? 금리를 그래서 국채 금리 내려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 압력 때문에 연준이 정책 금리를 바로 내릴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2년 국채 금리와 10년 국채 금리인데 지난 1년간 차트인데 보면 일단은 최근 걸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금리는 상대로 덜 내려갔고 장기 금리는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최근에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은 원래는 이제 2년 국채 금리는 미 연준 금리에 좀 연동이 되어 있고 즉 미 연준 금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으니까 붙잡혀 있는 반면에 10년 국채 금리는 물론 연준 금리 중요하지만 향후 경제 전망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장기 금리 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10년 국채 금리를 다시 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있어요. 실질금리, 요 10년 국채 금리인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합쳐지는데 최근에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취임 이후 똑같죠. 기대 인플레이션 그대로인데 실질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지금 딱 이게 딜레마죠. 그죠?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존재를 하는데 문제는 이놈 때문에 경제는 더 나빠질 것 같아. 그래서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10년 국채 안에도 요 두 가지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 이게 10년 국채, 10년 국채입니다. 요 두 가지를 합치면은 10년 명목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뜯어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최근에 안 떨어지고 오히려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질금리가 많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보니까 발표된 게 미국의 소매 판매가 꺾였고 그리고 컨슈머 컨피던스가 꺾였고
그래서 서비스 PMI가 꺾였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에 다 꺾이고 있는 중이고, 꺾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시장은 지금 성장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중이죠. 채권 전략은 채권은 15년 내지 20년 중에서 가장 현재 투자 매력이 올라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제 실전 클래스는 온라인 이제 투자 자문사의 고객처럼 여러분들 제가 모시고 싶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편에서 자문해 준 사람이 없어요. 저 알거든요, 저의 부족함을.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겁니다. 제가 8주간에 걸쳐서 매주 라이브로 수업을 합니다. 라이브 수업과 별개로 그 사이사이에 계속 경제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이에 중요한 매크로 지표나 시장이 크게 움직이면은 제가 그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 가장 먼저 핵심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한 좀 이런 것들을 제가 도와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제 클래스에서 제가 쭉 지난 몇 개 동안 계속 이렇게 썼던 미국 채권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미국의 10년 국채금리입니다. 10년 국채금리고, 그죠? 국채금리인데, 제가, 이렇게 했죠. 통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봐야 된다. 하나는, 요렇게 해서, 연준금리 있죠? 연준금리가, 지금 다이어트 좀 잘못됐는데, 현재 연준금리가 어떻게 되죠? 중립값이 우리가 4.5에서 4.25잖아요. 그럼 이 중립값이 4.375 맞죠? 4.375예요. 4.375를 기준으로 해서 4.375가 넘어가려고 넘는다는 거는 그냥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는 이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 이때는 오히려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 당연히 인하도 못하고 동결도 아닌 결국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국면일 때가 인플레이션 스퀘어라는 거죠. 그리고 리세션 스퀘어라는 건 뭐냐면은 노동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서 이러다 완전 경기 침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레벨인데, 이 레벨은 3.8입니다. 3.8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 수업 시간에 지난 11월 클래스죠. 11월 클래스 맞나요? 11월, 12월 클래스, 그리고 이번 클래스에 1월, 2월 클래스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연준 정책금리에 국채금리가 이 위로 상방으로 넘어간다? 상방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채권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연준 정책금리라고 하면 이거보다 시장금리가 더 위로 간다는 거는 시장, 그러니까 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더 위에서 지역도 놓으려고 하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가야 이 레벨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히려 연준이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연준 금리 레벨보다 위로 갈 때는 매수 기회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하단으로 봐야죠. 물론 지금 현재 미국 매크로 굉장히 유동적이라서 제가 또 한 달 뒤에 또 내용이 또 계속 바뀔 수도 있지만은 어쨌건 간에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는 3.8을 기점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기억나시나요? 작년 9월 달에 3.65, 3.7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제가 제 유튜브를 자세히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옌캐리 청산되고 미국 실업률 4.3이 되면서 막 미국 10년간 국채금리가 3.6, 3.7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저도 경기 침체를 봅니다만은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과하게 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그때 레벨입니다. 즉 정리를 하면은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격적으로 실업률이 깨지거나 주식시장이 많이 깨지거나 그리고 현재는 성장의 우려감이지만은 본격적으로 경제가 그러니까 우려감 다음에는 썸데이에 지금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썸데이에 정말 리얼 데이터가 안 좋아지는 레벨에는 3.8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사이는 어디냐면은 요 레벨이죠. 소프트 랜딩 레벨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요. 지금 4.3817이지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요번에 12월 달에 금리를 그때 0.25인가요? 제가 이날 하기 전에 그 12월 달에 레벨은 5.0에서 4.75였잖아요. 이때는 맞나요? 그죠?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연준금리 대비해서 현재 국채금리가 이거보다 위로 가면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수 기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채권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제 예측이 틀려요. 예를 들어 5% 넘어가. 제가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저는 계속 추세로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국채금리는요. 모든 경제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국채금리 계속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박살납니다. 이런 것들 다 박살납니다. 진짜 박살납니다. 부동산도 박살나고 개인소비도 박살납니다. 그래서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요. 파생 상품이 아닌 분들은 별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은 만약 이런 이벤트로 발생되면 그 이후에 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지죠. 근데 금리 큰 폭 떨어질 때 주식은 이때 굉장히 크게 깨집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다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제발 포트폴리오 투자하십시오.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건 간에 이제 좀 그냥 다 형식적 얘기 빼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4% 아래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제 실제 실물 데이터가 안 좋아야 4% 아래 내려갈 수 있는 레벨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뭐 그러면 내려갈 거 다 했으니까 그냥 국채 포지션 청산하고 금리 올라갈 때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것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미국은 지금 계속 경제가 좀 채권 입장에서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